한국에서 아이를 낳자 벌어진 일, 프랑스 친구들 경악. 파리에서 잘 나가던 마케팅 디렉터가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명품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파리였다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가방. 하지만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 자리에 있었고 옆 테이블 남자는 자기 노트북까지 던져둔 채 커피를 주문하러 갔다.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사랑, 출산, 귀화, 그리고 눈물의 고백까지. 프랑스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녀는 왜 에펠탑 대신 태극기를 선택했을까? 1. 완벽주의 프랑스 여자의 치명적 실수와 K 치안의 충격. 파리 8구 샹젤리제 거리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다국적 마케팅 에이전시. 그 건물 12번째 층의 통유리 사무실에서 마리 르클레르는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을 정확히 섭씨 62도에 맞춰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32살. 소르본 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불과 5년 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디렉터 자리에 오른 여자.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개인 사진이나 화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세 대의 모니터와 빼곡하게 정리된 보고서, 파일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마리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감정은 비효율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다. 사랑도 결혼도 아이도 그녀의 열개년 커리어 플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그런 마리에게 본사로부터 긴급 지시가 떨어진 것은 파리에 이른 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수요일이었다.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이 낙점되었고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마리가 직접 파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 마리에게 그 도시는 K-팝과 매운 음식, 그리고 성형외과 정도로만 인식되는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일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가는 것이 마리 르클레르다. 그녀는 정확히 이틀 만에 짐을 꾸렸고 회사의 모든 기밀 자료와 개인 서류, 그리고 비상금으로 넣어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든 명품 토트백 하나를 어깨에 걸고 샤를 드골 공항을 빠져나갔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마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 시스템은 프랑스의 어떤 공항보다 직관적이었다. 하지만 감탄은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곧장 업무 모드로 전환해 강남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래처 미팅 전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호텔 근처에 세련된 야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검토하던 마리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다 문득 화장실이 급한 것을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32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회사의 기밀 자료와 전 재산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명품 토트백을 야외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자리를 뜬 것이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립스틱을 고쳐 바르던 마리는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방.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다. 파리의 센 강변 카페에서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고개를 돌린 사이 소매치기를 당한 동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10초. 파리에서는 10초면 충분했다. 마리는 립스틱을 집어던지고 화장실 문을 박차며 카페 테라스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프랑스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테라스에 도착한 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가방은 그녀가 두고 간 그 정확한 위치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지퍼 하나 열린 것 없이. 커피잔 옆에서 봄 햇살을 받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존재하고 있었다. 마리의 두 눈이 가방과 주변을 미친 듯이 오갔다. 그리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그녀의 시선에 포착되었다. 검은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의 최신형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놓은 채 느긋한 걸음으로 카페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수백만 원어치의 전자기기를 무방비 상태로 두고 마리는 다리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도벽이라는 유전자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것인가?
바로 그때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오던 그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혹시 가방을 두고 가셨던 거냐고. 마리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마리 앞에 내밀었다.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이 나라의 국룰이라고. 그러니 마음 편히 서울을 즐기시라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4살의 사업가라고. 그 짧은 만남이었다. 채 5분도 되지 않는 대화였다. 하지만 마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파리의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팍 어딘가에 씨앗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었다.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생각했다.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남자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 예고 없이 찾아온 축복, 그리고 완벽한 책임감. 그날 이후로 마리의 서울 생활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지훈이었다.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어느새 매일 저녁 퇴근 후 한강변을 걷는 사이가 되었다. 마리에게 지훈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프랑스 남자들은 연애 초기에 낭만적인 말을 끝없이 쏟아내다가도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둘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하지만 지훈은 정반대였다. 화려한 말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마리의 곁을 지켰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말없이 우산을 챙겨왔고 마리가 야근으로 지칠 때면 회사 앞에 따뜻한 국밥을 들고 나타났다. 거창한 프로포즈도 비싼 선물도 없었지만 지훈의 곁은 파리의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포근했다. 서울 파견이 장기 체류로 바뀌고 장기 체류가 동거로 이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10개년 계획표에 커리어 외의 단어를 적어 넣었다. 지훈이라는 2글자를. 하지만 운명은 마리에게 계획표 따위는 집어치우라는 듯 결혼도 하기 전에 가장 거대한 폭탄을 안겨버렸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달리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처음에는 전날 먹은 매운 떡볶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 연속 아침마다 세면대에 엎드리게 되자 마리는 불안한 예감에 약국으로 달려갔다.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든 손이 떨렸다. 화장실 불빛 아래 하얗고 작은 플라스틱 막대 위로 2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확인한 순간 마리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다. 양성. 임신이었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은 마리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프랑스에서 그녀가 보아온 현실은 냉혹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커리어가 단절되었고 복잡한 동거법과 양육권 분쟁, 끝없는 행정 서류에 시달렸다.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 페널티에 가까웠다.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신분으로 이보다 최악의 조합이 있을 수 있을까? 마리는 울었다.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내 커리어는 이제 끝인 건가? 파리로 돌아가야 하나? 아이를 어떻게 하지? 혼란과 공포가 온몸을 옥죄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마리의 부재중 전화 6통과 떨리는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그가 미팅을 전부 취소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마리를 발견한 지훈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고맙다고 마리, 우리 가족이 생긴 거라고.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당신과 이 아이의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마리는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프랑스의 남자들은 나의 자유를 먼저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나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본능적으로 먼저 세우는 이 남자의 모습은 마리가 32회를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날 밤 마리는 파리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전화기 화면 속에서 놀란 얼굴로 마리를 바라보는 부모님에게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은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자신의 진짜 팔자는 에펠탑 아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지만 마리의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32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커리어가 아닌 사람을 선택한 밤이었다. 3. K의료와 산후조리원, 프랑스 친구들을 경악시키다. 임신 12주차, 마리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강남의 한 유명 여성 전문 병원을 찾았다.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그녀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었다. 파리에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3주, 길게는 2달까지 대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들은 끝없이 기다렸고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임산부도 적지 않았다. 마리 역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대기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마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인테리어, 은은한 아로마 향,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대기 공간. 접수를 마치자 채 10분도 되지 않아 마리의 이름이 호출되었다. 진료실에 들어서니 담당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마리를 맞이하며 유창한 영어로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최첨단 3D 초음파 장비 위로 마리의 배에 젤을 바르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작고 동그란 생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조그맣고 빠르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진료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의 눈시울도 벌겋게 물들었다. 진료부터 정밀 검사 결과 상담까지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한 건물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였다면 3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2달은 걸렸을 과정이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마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3.4kg의 작은 생명이 분만실의 울음소리를 터뜨린 순간 마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32해의 시간이 이 한 번의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출산 이후에 기다리고 있었다. 출산 3일 후 마리가 입소한 곳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 공간인 산후조리원이었다. 지훈이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서울 최고급 산후조리원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리는 자신이 어떤 평행 우주로 이동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했다. 1인실은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능가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에 최첨단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신생아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었다. 수유 교육, 목욕 시범, 수면 패턴 관리까지. 하루 3끼 제공되는 식사는 전복죽부터 한우 미역국, 유기농 잡곡밥에 가지런히 올려진 제철 나물 반찬까지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방불케 했다. 매일 오후에는 전신 마사지와 골반 교정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한방 좌욕과 부기 제거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마리의 동시울이 부풀어 올랐다. 프랑스에서 출산한 친구들은 병원에서 이틀 만에 퇴원해 부은 몸을 이끌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산후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혼자 고통받으며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프랑스 엄마들의 현실이었다. 조리원에 입소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마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프랑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을 천천히 돌리며 방 안을 보여주었다.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하얀 리넨으로 정갈하게 정돈된 침대, 테이블 위에 놓인 호화로운 저녁 식단, 그리고 옆방의 신생아실에서 전문 간호사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아기. 화면 너머 프랑스 친구들의 표정이 순서대로 무너져 내렸다. 경악이었다. 한 친구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 무슨 왕실 직속 병원이냐고. 당신 남편이 재벌이냐고. 마리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라고. 이곳은 재벌이 아니어도 왕족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엄마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국은 엄마가 되는 여성을 여왕처럼 대우해주는 나라라고.
프랑스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마리는 조리원 창문 너머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4. 행정의 기적. 15분 만에 끝난 출생신고와 쏟아지는 혜택. 조리원에서 보낸 2주간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마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국 생활의 또 다른 관문, 아이의 출생신고였다. 지훈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자고 했을 때 마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관공서.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마리의 뇌리에는 프랑스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파리시청의 행정창구는 악몽 그 자체였다. 간단한 서류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최소 3번은 방문해야 했고 매번 다른 직원이 다른 서류를 요구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창구가 일제히 닫혔고 오후에 다시 열린다는 보장도 없었다. 마리의 친구 중 하나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시청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결국 울면서 나온 적도 있었다. 프랑스의 관공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미로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마리는 서류 뭉치를 잔뜩 챙겼다. 여권 4본, 체류 자격증명서, 혼인신고서 4본,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아이의 병원 기록지까지. 만약을 대비해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추가 서류까지 가방에 넣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 마리는 일단 번호표를 뽑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대기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번호표를 뽑은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마리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마리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구에 다가선 마리를 맞이한 것은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 공무원이었다. 출생신고 하시러 오셨느냐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손은 이미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올리자 공무원은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나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놀라웠다. 마리가 긴장한 채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공무원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걱정 마시라고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분 후 공무원은 갓 출력한 서류 한 장을 마리에게 내밀었다.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된 주민등록등본이었다. 마리는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끝난 것이다. 프랑스에서 석 달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15분 만에 완료된 것이다. 마리의 입이 벌어졌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공무원은 책상 밑에서 커다란 선물 상자를 꺼내 마리 앞에 올려놓았다. 출산을 축하한다며 지자체에서 준비한 축하 선물이라고 했다. 상자 안에는 고급 아기 옷, 기저귀 세트, 천연 유기농 보습 크림, 그리고 지역 상품권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마리가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공무원은 쉴 새 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매달 아동수당이 입금되며 부모급여까지 합산하면 매달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된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신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고. 마리는 말을 잃었다. 눈이 크게 열렸고 입술이 떨렸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으면 복잡한 서류 더미와 수차례 관공서 방문이라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금 신청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선물 상자를 안겨주고 환한 미소와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네며 국가가 직접 돈을 보내 아이를 환영하고 있었다. 마리는 선물 상자를 받아든 채 행정복지센터를 나서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외국인인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이 나라가 진심으로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격이었다. 마리는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나라를 선택한 내 자신에게 고맙다고. 이 완벽한 나라에서 너를 키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5. 새벽 2시의 기적, 정이 생명을 구하다. 아이에게 하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지훈이었다. 하늘 아래 가장 뛰어난 아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마리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하주는 건강하게 자랐다. 두 눈은 마리를 닮아 깊고 투명한 갈색이었고 코와 인매는 지훈의 것을 그대로 빼닮았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피가 아름답게 섞인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마리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식 육아를 배워나갔다.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 수면 교육을 하고 문화센터의 베이비 마사지 수업에도 등록했다.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마리에게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준이 생후 8개월이 되던 늦가을, 지훈에게 도쿄 출장이 잡혔다. 겨우 이틀 일정이었다. 마리는 괜찮다며 지훈을 보냈다. 출장 전날 밤, 지훈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비상연락처 목록을 냉장고 문에 붙이고 3번이나 되돌아와 마리와 하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서야 겨우 현관문을 나섰다. 마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틀 정도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예상은 그날 자정에 산산조각이 났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기 침대에서 자던 하준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마리가 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아올린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하준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마에 손을 대자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체온계를 더듬어 겨드랑이에 끼워 넣었다. 숫자가 올라갔다. 39.2, 39.7, 40.1. 디지털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준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뒤로 젖혀지더니 눈이 뒤집히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열성경련이었다. 마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파리에서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심야 응급실은 10,000원이었고 대기 시간은 끝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포가 온몸을 장악했다. 마리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에서 맨발로 비명을 질렀다. 살려달라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절규가 한밤에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60대 중반의 할머니였다. 마리와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하준을 보고 예쁘다며 과자를 쥐어주곤 했던 이웃이었다. 할머니는 맨발의 마리와 새파랗게 질린 아이를 한눈에 보더니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잠깐 이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차키를 움켜쥐고 나왔다. 할머니는 마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자신의 차에 태웠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달빛 어린이병원. 그 이름을 마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365일 야간에도 운영되는 어린이 전용 병원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리는 그 공포의 밤에 처음 알게 되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할머니의 차가 달빛 어린이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다. 한밤중인데도 병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마리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가자 의료진이 즉각 반응했다. 아이는 곧바로 진료대에 올려졌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열성경련이며 즉각적인 해열과 관찰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열제가 투여되고 아이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자 마리의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마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안도와 공포, 감사와 죄책감이 뒤범벅된 울음이었다. 그때 따뜻한 손이 마리의 등을 토닥였다. 옆집 할머니였다. 병원 자판기에서 따뜻한 두유 한 캔을 사들고 마리 옆에 앉은 할머니는 서툰 손길로 마리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애기 키우다 보면 다 그런 거라고. 타지에서 혼자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내 딸 같아서 그런다고. 마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새벽 2시에 잠옷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남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 밤길을 달려온 이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마리는 깨달았다.
한국을 한국이게 만드는 것은 최첨단 의료 시스템도 24시간 병원도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에 남의 일도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사람들. 이름 모를 이웃의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손.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인프라였다. 마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한이지만 이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날 새벽 달빛 어린이 병원의 복도에서 마리는 조용히 결심했다. 한국인이 되겠다고. 진짜 한국인이 되겠다고. 6. 눈물의 귀화 면접. 저는 엄마로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마리의 삶에는 하나의 목표가 더 생겼다. 한국 국적 취득, 귀화. 그 단어는 마리에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이 나라의 뼈를 묻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을 받아준 이 땅에 대한 진심 어린 맹세였다. 마리는 하준을 재운 뒤 매일 밤 2시간씩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다. 한국어 능력 시험 교재를 펴놓고 받침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에서 헤매고 쌍시옷과 쌍지읒의 발음에 혀가 꼬이는 밤이 수백 번 이어졌다. 지훈이 옆에서 발음을 교정해줄 때마다 마리는 투덜댔지만 교재를 덮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사능력 시험 공부도 병행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부터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화의 흐름까지. 프랑스 역사보다 한국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한 해가 마리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생겼다. 2년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마리는 마침내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필기 시험을 마친 뒤 최종 관문인 귀화 면접 날이 다가왔다. 면접 전날 밤 마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옆에서 잠든 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하준의 볼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만졌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고 마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면접 당일 아침 마리는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건물 앞에 섰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대기실에는 마리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귀화 신청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름이 호출되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중앙의 남성 면접관은 은퇴 안경 너머로 마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양쪽의 여성 면접관들의 표정도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마리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초반의 질문들은 예상 범위 아니었다. 한국의 국경일을 아느냐,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마리는 준비한 대로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해 나갔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중앙의 남성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순간이었다. 마리 씨, 당신은 선진국인 프랑스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굳이 한국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대한 환상 때문이냐고. 아니면 한국 국적이 주는 실리적인 혜택 때문이냐고. 면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마리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남 카페에서 고스란히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 무릎을 꿇고 자신을 안아준 지훈의 두 팔. 산후조리원의 통유리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환한 미소. 그리고 새벽 2시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아 병원까지 데려다준 옆집 할머니의 주름진 손. 마리는 눈을 떴다.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마리는 또렷한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동경해서 온 철부지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내 아이가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하고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아플 때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 달려와 등을 토닥여주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에서 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프랑스는 저의 고국이지만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은 한국입니다.
이 나라는 잠시 머무는 환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뼈를 묻고 살아갈 완벽한 현실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마리의 마지막 문장이 면접실의 공기를 울렸다. 정적이 흘렀다. 중앙의 남성 면접관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왼쪽의 여성 면접관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오른쪽 면접관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도 젖어 있었다. 중앙의 면접관이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리 씨, 대한민국은 당신 같은 분을 국민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수주 뒤 마리는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받았다. 국적 수여식 당일 마리는 태극기 앞에 섰다. 국민 선서문을 소리내어 읽는 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리의 두 볼 위로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다. 옆에서 하준을 안고 서 있던 지훈의 눈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마리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부터 이 깃발은 내 깃발이라고 마리는 가슴속으로 되뇌었다. 7. 방송 데뷔. 답답한 편견을 깨부수는 사이다 일침. 마리의 귀화 소식은 지역 뉴스에 짤막하게 보도되었다. 프랑스 출신의 마케팅 디렉터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기사. 그것이 전부였어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다. 누군가가 귀화 면접에서 마리가 했던 발언의 일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 게시글은 하루 만에 수만 개의 공감과 댓글을 받으며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프랑스 여자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고 마리의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방송국에 연락이 온 것은 귀화 한 달 뒤였다.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기 토크쇼의 제작진이었다. 마리는 처음에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이 등을 떠밀었고 마리 스스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것들, 프랑스와 비교하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의 진짜 가치에 대해. 첫 방송 녹화 날 스튜디오에는 마리를 포함해 5명의 외국인 패널이 자리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온 패널들은 저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초반 분위기는 유쾌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칭찬이 오가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출신 패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왜 모든 것을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하느냐고. 독일 출신 패널이 동조하며 유럽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미국 출신 패널도 가세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다고. 일본 출신 패널마저 조심스럽게 한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다고 끼어들었다. 프랑스의 카페에서 2시간씩 앉아 여유를 즐기는 문화가 진짜 선진국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마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온화하던 갈색 눈동자 안에 차가운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마리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마리 씨도 프랑스의 여유로운 문화가 그립지 않으시냐고. 마리는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스튜디오에 짧은 정적이 흘렸다. 그리고 마리는 입을 열었다. 그립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문을 연 마리는 한 박자 쉬고 나서 또렷한 한국어로 이어갔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프랑스의 그 낭만적인 여유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느냐고. 행정 처리를 석 달씩 질질 끌게 만들고 한밤중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방관하게 만들고 응급실에서 환자가 몇 시간이고 대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여유의 진짜 얼굴이라고. 한국의 빨리빨리는 성급함이 아니라고 마리는 힘주어 말했다.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시스템이고 새벽 2시에 아픈 아이를 살리는 속도이며 15분 만에 출생 신고를 끝내주는 배려라고.
자국에서는 꿈도 못 꿀 치안과 의료 혜택을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불평부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마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다른 외국인 패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다. 마리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은 프랑스에서 가방을 두고 일어서면 10초 만에 잃어버렸지만 한국에서는 가방이 제자리에 있었다고. 출잔 후 프랑스 친구들은 침대에서 혼자 울었지만 자신은 산후조리원에서 여왕처럼 보살핌을 받았다고. 한밤중에 아이가 아팠을 때 이름 모를 이웃 할머니가 차를 몰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인들의 정은 어떤 선진국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나라만의 보물이라고.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마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감돌았다. 사회자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명이 시작하자 2명, 3명, 10명, 마침내 방청석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휘파람 소리와 환호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마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미소를 지었다. 옆자리에 영국 출신 패널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속삭였다. 방송이 나간 뒤 마리의 발언은 클립 영상으로 편집되어 유튜브와 각종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겼다.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의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졌다. 외국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 눈물이 난다. 마리씨 감사합니다. 마리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위로와 일갈. 방송 이후 마리의 삶은 빠르게 달라졌다. 토크쇼 고정 패널, 기업 강연 칼럼 기고 유튜브 채널까지. 프랑스 출신 한국인 엄마 마리의 이름은 어느새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화려한 방송 활동이 아니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인터넷을 접하면서 마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청년들의 절망이었다. 헬조선. 이 나라는 지옥이다. 탈조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넘쳐나는 그 단어들을 볼 때마다 마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놀라운 나라의 가치를 정작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마리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서울 시내 한명문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대학생들. 마리가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취업난에 지치고 경쟁에 시달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표정들이 객석 곳곳에 짙게 서려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도 아닌데 앞줄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솔직히 한국이 뭐가 좋으냐고. 경쟁 지옥의 부동산 폭탄의 M4 세대인데 여기가 정말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고. 마리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도 되겠느냐고. 여러분은 지금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짱돌인 줄 알고 발로 차고 있다고 마리는 말했다. 마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 3시에 한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파리에서 새벽 3시에 센 강변에 앉아 있으면 지갑과 스마트폰은 5분 안에 사라지고 운이 나쁘면 몸까지 위험하다고. 지갑을 떨어뜨리면 돌아오는 나라,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 나라, 택배를 보내면 다음 날 새벽에 문 앞에 놓여 있는 나라.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당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마리는 물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손들이 멈추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마리는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자신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서 성공한 여자였다고. 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내 아이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따뜻한 시스템 속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프랑스의 평범한 청년들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안전과 편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엄청난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마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침울하던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앞줄에 학생 하나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중간줄에 여학생 하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마리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섰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나라든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옥이라 부르며 포기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쥐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은 이 나라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대라고. 도망치지 말고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의 진짜 가치를 보라고. 마리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국가의 청년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부디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달라고. 그 마지막 문장이 강당의 천장까지 울려 퍼진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뒷줄 한 구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다. 환호 소리가 터졌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학생들, 주먹을 불끈 쥔 채 일어선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학생들. 강당 전체가 뜨거운 눈물과 박수의 바다가 되었다. 단상 위의 마리를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도 모두 젖어 있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프랑스 부모님의 한국 방문, 완벽하게 뒤집힌 편견. 마리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 프랑스의 부모님과는 매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었다. 아버지 장피에르 르클레르는 보르도 지방의 퇴직 교사였고 어머니 카트린은 소도시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프랑스 중산층 부부였다. 처음 마리가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복잡했다. 어머니 카트린은 매 통화마다 파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아버지 장피에르는 표면적으로는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럽인으로서의 은근한 자부심,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마리는 해마다 부모님을 초대했지만 장피에르는 번번이 핑계를 대며 미루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싫다. 아시아 음식이 입에 안 맞을 것 같다. 올해는 정원 손볼 것이 많다. 하지만 손자 하준이 5살 생일을 맞이하는 해, 마리는 부모님에게 최후 통첩에 가까운 초대장을 보냈다. 하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운다고 이번에도 안 오시면 제가 프랑스 가는 대신 보르도 집에 한국 태극기를 걸어놓겠다고. 결국 장피에르와 카트린은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장피에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입국장의 압도적인 규모, 유리처럼 빛나는 바닥, 먼지 하나 없는 벽면, 안내 로봇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풍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낡은 카펫과 줄 서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입국 심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수화물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8분. 장피에르의 턱이 처음으로 내려갔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마리가 준비한 공항 지하철에 올라탄 두 사람의 놀라움은 또 한 번 폭발했다.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열차의 안락한 좌석에 앉아 카트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프랑스의 떼제베보다 조용하다고. 서울에 도착한 뒤로 장피에르와 카트린의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 않았다. 마리는 부모님을 데리고 서울 곳곳을 누볐다. 식당에서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장피에르가 와인잔을 든 채 멈추었다. 편의점에서 즉석 조리 음식의 종류와 품질에 카트린이 감탄했다. 지하철의 깨끗함, 정확한 배차 간격,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밤이었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 마리는 5살 하준을 유모차에 태우고 부모님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조깅하는 청년들. 한밤중인데도 공원 곳곳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디에서도 위험의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장피에르가 마리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시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와도 안전하냐고.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나라에서는 새벽 3시에도 안전하다고. 그것이 한국이라고. 보르도에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골목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파리의 지하철역 근처는 밤이면 소매치기와 노숙자들의 영역이었다. 장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공원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프랑스의 밤과 한국의 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귀국 전날 밤, 마리는 부모님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집으로 안내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다. 전복구이, 한우 불고기, 송이버섯 전골, 가지런히 올려진 제철 나물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다. 카트리는 한우 불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는 두 눈을 감으며 감탄했다. 프랑스의 어떤 스테이크보다 맛있다고. 장피에르는 소주잔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올렸다. 마리야,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하마. 내가 아시아의 이름 모르는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내심 걱정했단다. 딸을 잃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 며칠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알겠다. 여긴 미래 도시 그 자체구나.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내 딸이, 내 손자가 이렇게 안전하고 놀라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다.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살짝 갈라졌다. 카트리는 이미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리는 두 손으로 소주잔을 받쳐들며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나라에서 하준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 개의 소주잔이 서울의 야경 앞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 속에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족이 하나 되는 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었다. 10. 제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한국 엄마의 완성.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하준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앞니가 빠진 자리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8살 소녀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영리한 아이로 자라났다. 학교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이자 태권도 노란띠를 자랑스럽게 두른 씩씩한 사내아이. 마리의 세계는 이제 파리의 마케팅 에이전시가 아니라 하준이의 알림장과 급식표,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방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마리는 그 세계가 이전의 어떤 세계보다 충만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날, 하준이의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운동장은 알록달록한 만국기로 장식되어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학부모 응원석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 전쟁이었다.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 도시락을 한 아름싸 들고 나온 엄마들 사이에서 마리의 모습은 전혀 이질적이지 않았다. 머리에 파란색 청군 응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마리는 운동장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하준아 힘내, 뛰어 뛰어, 이겨라 이겨라. 옆에 앉은 동네 학부모 엄마들과 김밥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팔을 휘젓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달려가 무릎에 흙을 털어주는 마리. 금발 머리카락 아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자외선 차단제도 잊은 채 벌겋게 달아오른 볼.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한민국의 열혈 학부모, 동네 아줌마 그 자체였다. 하준이의 청군이 2인 삼각 달리기에서 우승한 순간 마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했다. 옆 엄마가 마리의 등을 탁 치며 우리 팀이 이겼다고 소리쳤고 마리도 그 엄마를 끌어안으며 함께 뛰었다. 그 모습을 지훈이 운동장 반대편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웃고 있었다. 이것이 마리의 일상이었다. 평범하고 소란스럽고 따뜻한 한국 엄마의 일상.
바로 그때 운동장 한쪽에서 카메라 장비를 든 무리가 다가왔다. 프랑스 공영방송국의 해외 다큐멘터리 취재팀이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한 마리 르클레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파리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마리는 사전 섭외를 수락하긴 했지만 취재진이 하필 운동의 날 카메라를 들이밀 줄은 몰랐다. 이마에 땀을 소매로 닦으며 카메라 앞에 선 마리에게 프랑스인 PD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다. 마리 씨, 당신은 에펠탑의 나라, 와인과 예술의 나라를 떠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파리의 센 강과 에펠탑이 그립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고향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마리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운동장으로 향했다. 2인 삼각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엄마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는 하준이가 보였다. 앞니 빠진 입을 활짝 벌리며 엄마 나 1등했어 하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운동장 스피커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에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느긋하게 걸어오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한쪽 손에는 마리가 좋아하는 캔커피를, 다른 손에는 하준이의 가방을 들고서 마리는 달려오는 하준이를 두 팔 벌려 안았다. 아이의 땀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햇볕과 풀잎과 어린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뒤섞인 향기. 이것이 마리의 고향 냄새였다. 에펠탑도 센 강도 아닌 이 작은 사람의 품에서 나는 이 냄새가. 마리는 하준이를 아는 채 천천히 카메라를 돌아보았다.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답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였다. 아니요, 전혀 그립지 않습니다. 제 삶과 제 가족, 그리고 제가 선택한 완벽한 조국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에펠탑은 아름답지만 제 아이의 웃음소리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따뜻하게 울려 퍼지는 곳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제 진짜 고향은 이제 여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제 고향입니다. 프랑스 취재진의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다. 카메라 뒤에서 PD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다가온 지훈이 마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하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V를 그렸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쏟아졌다. 운동장 너머로 맑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펄럭이는 만국기 사이로 태극기가 가장 높이 나부끼고 있었다. 마리의 눈에 태극기가 들어왔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햇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깃발이라고 마리는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 이것은 이제 내 깃발이라고. 그해 겨울, 마리는 첫눈이 내리는 서울 거리를 지훈과 함께 걸었다. 하준이가 장갑 낀 손으로 눈을 쥐어 마리에게 던졌다. 마리는 깔깔 웃으며 아이를 쫓았다. 서울 파견 첫날, 카페 테이블 위에 가방을 두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던 프랑스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사랑받는 한 사람의 엄마가 서 있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마리는 생각했다.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를 품어준 것이라고. 한방눈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마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방 하나 놓고 심장이 멈출 뻔한 프랑스 여자가 결국 국적까지 바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사실, 오늘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